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말을 믿으면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프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을 하는데 내가 가진 물건은 안 오를 수 있어요. 다음 상승장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실거주도 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근데 실거주가 괜찮다라는 말이 예전에 나왔던 게 제 생각에는 네.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 네. 하락기가 있더라도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말을 믿으면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버티느냐, 네. 버티느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 다음에 또 올라가냐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일종의 평균치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프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을 하는데 네. 내가 가진 물건은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나눠야 되냐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평형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 이때 뭘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냐? 네. 이전 사이클에서 인기 있던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네. 다음 사이클에는 소외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실거주를 해서 버텨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하겠다. 네. 라고 마음 먹고 지금 산다면 네. 어떤 걸 살까요? 소형을 살까요? 대형을 살까요? 소형을 살 확률이 높죠. 집값도 비싸고 네. 돈도 많지 않고 네. 그러면 전체 가격이 낮은 소형을 살 가능성이 많은데 다음 상승장에서는 소형은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게 누적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네. 이번 상승장에서 네. 소형이 인기가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 공급이 네. 뭘로 이루어지냐면 소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대형은 아예 안 해요. 그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잘 팔리는 물건만 분양을 해요. 근데 이게 수요가 원래 있던 정상 수요보다 오르는 장에서는 항상 가수요가 생기거든요. 가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신규 공급이 늘어나도 이걸 가수요에 의해서 다 일단 소화를 해버립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데 초과 공급 상태가 언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냐면 하락장 때 인식하게 돼요. 하락장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주된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미분양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떨어지는 폭과 기간이에요. 네. 자, 뭐냐면 많이 올라간 거의 특징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떨어지는 폭을 결정하는 거는 전세가가 밑에서 지지하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것과 전세가율이 낮은 거에 떨어지는 폭과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큰 거,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물건이 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떨어진다는 얘기. 네. 그러면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올랐던 평형대가 뭐냐면 소형이거든. 그럼 소형이 더 많이 떨어지고 길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형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네. 덜 떨어지죠. 그러니까 20%, 30%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기는 거죠. 안 떨어지고 옆으로 안 오르지만 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올라갈 때 이게 먼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은 게 올라가는. 그러면 대형이 이제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상승장은 대형이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자, 앞으로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되는데 미분양이 많은 평형대가 어떤 걸까요? 소형이 많이 왜냐하면 많이 분양하니까. 많이 분양해서. 여기서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미분양 숫자가 소형으로 절대적으로 많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분양 그 수치를 보잖아요. 평형대를 보면 소형 지금 60평형대 미만 쪽이 월등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60평형대에서 그러니까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이게 25평에서 33평형대 네.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 중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85초과. 85초과는 지금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미분양의 비율에. 그러니까 중소형의 네. 95%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미분양이 많은 거는 네. 안 팔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형이 미분양이 많은 상태가 이제 하락장에서 바닥권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대형은 미분양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형이 덜 떨어지고 나중에 먼저 올라가고 미분양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 분양하는 거를 보면 대형은 이제 완판이 빨리 되겠죠. 완판이 빨리 되는 거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장하고 분양하고 이제 시기를 딱 겹쳐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분양이 완판이 되면 이때부터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럼 완판된 게 프리미엄 붙겠죠. 그럼 대형이 빨리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제가 가장 대중들은 뭘 하냐? 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분양 시장이든 일반 시장이든 다음 상승장이 되면 대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형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프리미엄 얘기해 주셔서 소장님 얼마나 추가하신 이제 아파트 투자한 사이클이다 해서 네.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조망권, 1조권 같은 무형의 전망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네. 가치가 매겨지지만 하락할 때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것의 가격만 남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네. 실제로 이제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네. 뭐 이런 뷰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상승장 때는 네. 항상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네. 조망권이나 이게 무형의 가치들을 더 많이 이제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망권, 특히 막 이제 바다 조망, 강 조망, 산 조망, 예, 그런 게 붙으면 그래서 이름도 막 다 그런 걸 같이 집어넣는. 반포에 있는 아크릴 리버파크 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네, 가격대가 몇 억씩 차이 난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예,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네. 근데 하락장이 되면 뭐부터 상실이 되냐? 무형의 가치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가장 이제 그 근간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조망권, 1조권 뭐 이렇게 붙어 있던 이 가격대들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같이 비슷하게 수렴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역세권 서울 아파트를 41%나 할인 판매한 적도 있었다고요? 네. 언젠가요? 2012년, 13년 네. 이 정도쯤에 네. 그때 고덕 아이파크인가 그럴 거예요. 아파트가 41% 할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든 이제 팔려서 네. 나중에 상승장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41% 할인을 해서 잘 팔렸냐?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41% 할인했는데도 41%를 여러분들 갑자기 뚝 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할인을 할 때 보통 이제 네.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할인을 하지 않고요. 네.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네. 열심히 팔죠. 열심히 파는데 죽어도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대행사 그 판매사들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너는 이제 영업을 너무 못해. 그게 가격이나 뭐 이런 시장 분위기로 탓하는 게 아니고 능력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대행사로 바꿔서 또 팔게 하고 네. 그러면 이 대행사도 못 팔아요. 네.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못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못 팔고 나가잖아요. 그럼 다음 대행사가 올 때 이제 앞 대행사들이 못 팔았잖아요. 그럼 그게 능력이 없어서 못 판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주변 가격을 보세요. 이제 근거 자료를 쫙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 분양가는 고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 가격이 떨어져서 이 미분양이 났던 분양가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가격이면 죽어도 못 팔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시행사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 너 어떻게 하면 팔겠어? 그러면 이제 그 주변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때 분양을 하는 시점에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높아요. 주변 가격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안 팔려요. 그거보다 싸게 하면 순식간에 팔리겠죠. 그러면은 사실 대행사를 쓰는 의미가 없죠. 그냥 자기가 팔면 되는 거 가격만 낮추면 네. 팔리니까. 네. 그렇게 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손실이 많아지잖아요. 싸게 팔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잘하는 대행사를 뽑으면서 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협상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양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안 팔리면 뭐 30%, 40% 뚝딱 할인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0% 할인해서 팔아보고 안 팔립니다. 20% 할인하고 30%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중에 40% 할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 과정을 다 봤죠. 네. 쟤는 안 팔려. 40%에도 안 팔려.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팔립니다, 잘.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할인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오죠. 이거는 무조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세는 우리나라 매수 주체는 무조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사요. 아무리 좋은 집도. 그러니까 역세권 누구나 선호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 하락장이 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비싸. 상승할 때는 비싸다는 얘기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상승할 때 가격이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싼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죠.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 때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삽니다. 40%를 할인해도 잘 안 사요. 그래서 누가 사냐? 외지인들이 왔어요. 외지인들은 갑자기 이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날 봤더니 40%나. 야, 메리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아유 바보들. 제 역사를 알아야지. 쟤는 안 팔리는 물건이야. 니네 사봐. 나중에 망하는 거야. 나중에 50% 할인하는 상황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다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의 못 사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그분들은 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들도 떨어지고 그만큼 할인했던 물건들도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0%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실제로 사기 쉽지 않다. 생각보다 여러분 느끼기에 40% 할인한 물건이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비쌉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비싸다 생각되겠죠. 아니 주변하고 비교해봐도 비싸요. 그거보다 싸게 절대 안 팝니다. 비싸요. 자, 방금 마케팅 얘기하셔서 책에 부자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이제 상승장에서 돈을 번 분들이 많이 생기죠. 아, 그렇죠. 재테크 열풍이 부른 것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책도 나시고 그렇죠. 영상도 찍고 많이 하셨던 그런 것도 이제 한 몫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가짜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을 못하고 쉽지 않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년에 몇 억을 벌었다. 이렇게 타이틀 달고 탁 전문가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똑같이 하면 떼돈을 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게 시기가 완전히 다르거든. 상승장 때 일찍 시작한 분들이 막 약간만 무리해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보고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냐? 상승장 거의 끝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하잖아요. 완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끝물이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거 잠깐 기분 좋았다가 하락장을 모르는 거죠. 하락장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영끌한 매수 물건을 부여안고 이제 하락으로 같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락의 시작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단 하락은 누적 효과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책을 계속 비판만 했지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규제를 엄청 많이 했는데 20몇 번 하지 않았나요? 네네. 근데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적 효과가 반드시 생긴다. 양질 전환의 법칙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사실 투기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도 없이 상승합니다. 끝도 없이 상승해요. 비트코인 보셨죠? 비트코인이 2017년에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30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8,7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30배 상승을 해버립니다. 바로 투기 시장의 특징이에요. 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럼 거품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거품이라고 생각하겠죠. 거품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품이다. 근데 계속 올라가요.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됩니다. 더 거품이다. 이제는 고점이다.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품 논리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거품은 정확한 고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투기 시장이 되면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확대 재생산이 돼요. 팔고 돈 벌고 다른 걸 사고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막 올라가게. 그러면서 끝없이 이게 반복되면서 네. 사고팔고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있으면 네. 끝없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일본처럼. 일본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부동산 폭등기 때. 그래서 일본의 그 도쿄의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땅값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한 3배 정도, 저점에서 3배 정도 상승하면 상승을 멈추거든요. 네.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정책이에요. 규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다주택자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점점 탈락하면서 매수 주체가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에너지, 매수 주체가 없으면 시장의 에너지가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그거를 자꾸 이겨내니까 사람들은 정책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정책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정기가 지나서 폭등이 되고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 거의 상승 끝 무렵입니다.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매수 주체는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장 전환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네. 제가 미분양을 강조하는데 네. 사실은 미분양이 생기려면 시장이 먼저 어느 정도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야 본격적인 미분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매수를 안 하면은 안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일반 시장은 침체, 이제 정체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양은 이때부터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매수 주체가 매수를 안 하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을 아주 강력한 하락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분양이 생기면.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순간적인 그 규제의 누적 효과나 아니면 이제 그때 생겼던 트리거, 그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멈추거든요. 매수 행위를. 네. 근데 매도자들은 대부분 버팁니다. 버텨서 정체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미분양이 안 생기면 잘못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미분양이 생기는 게 매수 주체가 미분양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매수 주체들은 진짜 이때부터 적극성이 현저하게 뚝 떨어집니다.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폭등장이 거품이 꺼지고 하락의 계절을 버티면 반드시 투자자를 위한 3가지 선물 세트가 찾아온다고요? 네.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요. 네.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의 완화를 넘어서 부양책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부양책이라는 게 뭐냐? 양도세 면제나 네. 취득세 면제. 여러분들은 지금 중과만 해제도 와 기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락장의 바닥기가 되면 양도세 면제도 생기고 네. 취득세 면제도 생기고 대출도 막 70% 80%까지 막 확대시켜주고. 취득세 면제는 취득세를 안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취득세를 아예 안 사는데? 받는. 네. 와, 그런 시기도 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취득세 순서적으로 뭐냐면 양도세 면제가 먼저 생겨요. 반드시.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국세고 네.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네. 그러니까 국세는 정부가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결정하면 되는 건데 취득세는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 재정의 주요 그 재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이제 면제가 되면 네. 그 아파트가 해당된 지방의 지방자치의 재원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니네가 좀 버티는 구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의 장이 국가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세금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것과 어떤 게 어렵냐, 어떤 게 쉽냐. 당연히 양도세 면제가 그렇죠. 양도세 면제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면제를 지방 정부와 상의해서 야, 여기서 지금 취득세 면제를 안 해주고 미분양이 쌓이면 어차피 니네는 여기서 거래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면제를 해주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면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은 뭐 50%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70% 많으면 80%까지 확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저금리 금리도 정부가 위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위기 막 전 세계가 막 금리 올라가는 막 그런 기조만 아니면 금리를 낮춰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낮은 저금리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좋은 물건들, 미분양 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도처에 널려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이죠. 요 세 가지가 왔을 때 네. 잘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깡통 전세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사실 깡통 전세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세입자 입장에서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전세가율이 좀 높아질 때 주의해야 될 게 빌라나 시세가 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는 물건들을 전세가를 좀 높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 시장 상황을 잘 모르시면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그 시세를 정확히 모르고 근데 이때 전세가를 좀 높게 맞추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만약에 혜택을 받고 들어가서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는 이 집에 완전 물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 같은 경우는 집을 못 나오고 그냥 거기서 계속 거주만 해야 되는 이게 그냥 최선인 거예요. 최상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최상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보증금을 날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는 게 시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나 그 다음에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시세를 파악을 해서 KB 지수나 아니면 부동산 좀 몇 군데 다녀봐서 한 군데만 다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연결된 부동산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드무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서 시세가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좀 이 중에 어떤 부동산들은 좀 양심적이고 그런 데들은 이런 물건은 좀 위험하니까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부동산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절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러면 안 돼요. 시세 파악이 안 되는 물건들을 그러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파악이 안 되더라도 보증보험만 들면은 여러분들은 좀 안전한 구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 그러니까 시세가 파악이 안 되는 거는 보증보험 회사도 위험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정말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이 정말 많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물건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책에 보면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다고 하면 상가 투자, 경매나 아파트, 토지 투자 등 부동산의 유형을 정하고 카테고리에 따라 공부하는 걸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모든 게 싼데 사람들은 굳이 상승장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죠 라는 문장이 있던데 쉬는 것도 투자 아마 연계된 문장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하락장이 될 때 사실 상승장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싸다 생각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 때 소외됐던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번에는 나는 빨리 들어가서 잡아야지. 이게 근데 이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 30% 떨어졌어요. 그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건 뭐 마지노선인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르는 구간에서 4, 5년 길게 가면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주거비용으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모아야 될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좀 빨리 성급하게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실하고 잘못하면 이게 물려버리는 거죠. 물려버려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소형, 대형 그 인기 있는 게 바뀔 수도 있는데 빨리 사면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소형을 살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상승장 때 대형이 올라갈 때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대형 갈아타기 안 됩니다. 왜냐면 내 걸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요. 안 올라가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네, 올라가는 것만 뜨문뜨문 사게 되지 안 올라가는 거는 매수세가 붙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팔려고 한다면 손실을 많이 보고 판 다음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소장님과 인터뷰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이제 주거비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지금 너무 프레임이 편견이 너무 지금 잘못 잡혀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지금 하락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가고 싶어요. 소장님 책에서 제일 제가 좋았던 문장은 아주 명문장이던데 네. 투자는 상품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며 무엇을 사느냐가 아닌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약간 해보면 입지론이나 이런 거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 하락장을 알아서 바닥권에서 사면 사실 이때 물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간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때를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바닥에서 샀잖아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가지고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네, 진짜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간에 다 팔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사이클의 특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책정해 놓은 그 고점이 가격으로 정해놓거든. 예를 들어 4억에 샀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높게 잡으면 7억 정도예요. 4억에 샀다. 그러면 7억 정도. 야, 7억도 진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5억, 6억 되잖아요. 그럼 막 안절부절 못하죠.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서 거의 7억 구간 안에서 대부분 팔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이클 안에서 보면 저점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억이 저점이다. 거의 한 12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의 흐름을 알게 되면 내가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충분히 버티면서 많은 상승분을 누리면서 그 구간을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입지론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 막 이런 것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좋은 걸 사고도 정말 좋은 걸 사고도 수익을 많이 거두지를 못하고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한 가격에 일찍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막 후회하고 또 그다음부터는 원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제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막 여기 가서 막 사고 또 저기 가서 사고 막 이러면서 사이클을 다 스스로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에 매몰돼서 그걸 다 이제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소장님 고점 얘기해 주셔서 소장님이 늘 하락논자는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2017, 18년 그때는 상승논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뭐 하락논자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언젠간 또 다시 반등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반등해서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는 이번에 전고점이었던 거를 올라서 상승을 하나요? 아니면 당연히 넘어갑니다. 아, 당연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40% 정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억에서 떨어지면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40% 정도 평균적으로. 그럼 여기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6억에서 3배 정도 올라가면 12억, 18억.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 10억을 넘어서는 게 되잖아요. 18억이 되거나 한 20 몇 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 무조건 다음 상승장 때는 전고점 무조건 넘어요. 혹시나 지금 만약에 주택을 사서 약간 이제 손해를 보고 있고 물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시기를 잘만 버틴다면 다음 상승장 때 어쨌든 다시 플러스가 되긴 하겠네요.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적 박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5억 정도 올랐어요. 5억 정도 오르면 기분 좋겠죠. 좋죠. 소고기 사 먹겠죠. 근데 자 이거는 절대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김 작가님이 5억 오르고 제가 50억이 올랐어요.
기분이 나쁜데. 소고기 사 먹을까요? 기분 아마 더러울 겁니다. 라면에 소주 한잔 해야 돼.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라는 게 뭐냐면 다음 상승장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무조건 올라간다. 지금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덜 올라간다. 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라가도 기분이 더러울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번 상승장 때 대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 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 전 사이클에서 대부분 고점에 물린 분들이죠.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상승장 때 샀던 분들. 그럼 그분들은 대형을 샀죠. 그 당시에는. 대형을 사서 하락장을 다 버텼어요. 버티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소형만 쫙 치고 올라가고 대형은 안 올라가고. 그리고 안 올라가다 나중에 한 20년, 19년, 20년쯤 돼서 이제 그때 비로소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못 버티고 판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끝까지 버틴 분들도 2000년 이쯤에 이제 팔아버려요. 네. 그리고 그 수익을 봤더니 실제로 보유 기간에 나간 비용과 올라간 비용을 해봤더니 손실이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소장님과 김작가TV에서 처음 뵙고 이제 벌써 촬영을 벌써 한 3번, 4번쯤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번에 네. 뵙는 거는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2023년 네. 또 신년을 맞이해서 촬영할 것 같은데 2023년 맞이하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2023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년 계획을 잘 세우실 거예요. 이때에 반드시 신년 계획을 세울 때 부동산 공부를 꼭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살짝 놓잖아요. 관심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1년 한 해를 그냥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낼 수 있고 또 2024년에 똑같은 마음을 또 먹겠지만 또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마음 먹었을 때 행하라. 이거고 그 마음을 꼭 초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거기에 꼭 포함을 시키셨으면 좋겠다. 자, 이번에 이제 김작가TV 채널에서 이제 2023 머니 트렌드 쇼라는 이제 올해 마지막 강연이 있거든요. 그 행사가 이제 2022년 12월 3일에 이제 주식 파트가 있고요. 2022년 12월 4일에는 이제 부동산 파트. 시간은 똑같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첫 번째 날 이제 1일차의 주식 파트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홍시호 박사님,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희 대표님, VIP자 선임 최윤철 대표님이 이제 주식 파트에 강연을 해주시고요. 2일차에 이제 소장님이 계신데 부동산 트렌드에 이제 김경민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경제 전망에 이제 김강서 실장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현철 소장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이제 전망 여기 해주실 건데, 자, 올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소장님께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잘 맞추셨잖아요. 네, 잘 맞추신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소장님 좋은 대로 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부를 잘 지키셨을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이제 2023년과 그 다음에 또 내 돈을 어떻게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즘에 재테크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강연회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장님께서 또 이런 때 이런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락장으로 가면 사실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다들 필연적으로 가는 게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시장을 바라보느냐, 관심을 놓고 보느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관심을 놓지 말고 부동산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오히려 공부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 때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이제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리 공부를 해야지,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딱 필요한 공부 이제 2023 머니 트렌드 쇼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오프라인은 이제 164개의 좌석이 있고 온라인은 2000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제가 하단에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또 신청 혜택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출간한 이제 머니 트렌드라는 책도 이제 저희가 무료로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은 다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직접 이제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이현철 소장님이나 다른 연사분들 그리고 저까지 해서 다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김작가TV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행사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는 또 2023년 신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현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